구만수 박사님께서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원시시대 때 사냥 안 하면 죽는 농경시대에 삽질 안 하면 굶어 죽는 시대에 사용되는 말이죠. 인공지능의 일자리 없어지는 시대에는 합당한 개념이 아닙니다. 합법적 소득이냐 불법적 소득이냐의 차이일 뿐. 저도 공감하는 게 뭐 투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큰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베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에 따른 대가죠. 저만큼 하락장에서 돈 털려본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손해 엄청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전 아니, 되게 투자를 잘하셨을 것 아니에요. 같아서. 잘하지 않았어요. 승승장구 이렇게 쭉 커리어를 쌓아오셨.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장에서 먹었던 거 하락장에서 다 토해냈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뭐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 많이 부릴수록 하락장이 오면 다 개어냅니다. 규제가 없어도 다 토해내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당신 얘기예요. 과거의 부동산 어게인이 될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장이 정부의 정책보다 시장의 냉정함이 훨씬 무서워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6개월 동안 부동산 전화 뭐 한 통도 없고 전화해도 일단 전화 매물 찾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에서 전화하는 목소리의 그 톤이 다른데 지겨운 거야. 맨날 이 사람도 물건 찾는 사람 없냐. 팔려는 전화만 오고 부동산도 짜증나지.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부동산한테 화내니까. 그거 내가 떨어뜨렸냐. 그렇죠. 시장의 가격이 빠졌는데 그거를 겪어봐야. 구만수 박사님, 기준 날짜를 정해서 다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세는 면제하고 기준 날짜 이후에 일시적 2주택 기준 초과 사람들이 주택을 사면 양도세 100% 때리면 집값 바로 잡힌. 저희 그때 술 마시면서 했던 그 얘기네요. 제가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중과하는 식으로 만들지 말고 애초에 제도를 규제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매수한 다주택자, 매수한 시점에 다주택이었으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무조건 양도세가 규제 지역이 풀렸어도 양도세가 다주택 중과가 되게끔 중과된 세율로 적용되게끔 그렇게 가고 기존에 진입한 사람들은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엑시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규제 지역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세금 부담 없이 털 수 있고 신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규제 지역이고 앞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페널티 라는 걸 알고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실수요나 들어가지 굉장히 그러니까 실수 1주택자는 들어가도 되죠. 양도세 나중에 빠져나갈 때 중과가 없을 테니까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더 여기가 더 먹을 게 있어 하고 들어가지 않을 테고 이게 바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장기 보유할 생각이면 규제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엑시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수익가지고 묶여 있으니까 양도세 중과지만 지금 세금 많이 내고 파는 것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그때 일반 세율로 팔면 지금 파는 가격보다 낮게 팔더라도 실제 내 손에 쥐는 금액은 클 거니까 그때 천천히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들고 버티고 있고 임대 가격이 올라주니까 임대 가격이 올라주는 만큼 현금흐름 개선되고 사실 수익 실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제도는 규제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신규 매수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를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자. 그러면 규제 지역 안에서 매물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엉킬 일이 없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재건축 풀어서 신축도 지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의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설정된 과도한 퍼센트는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할 만한 제도는 당연히 민간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정된 뭐 얼마 이상 50% 이런 초과익 환수 금액 산정 방법이나 산정 기준이나 좀 너무 과도하다고 다른 사업 방식에 비해서 다른 민간 사업의 사업 방식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런 제도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화에서 되게 세게 때려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타협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겨,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시장이 족가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뭔가 타협을 하는 것처럼 구슬리지만 막상 뜯어보면 핵심적인 것들을 결국은 시장과 수익을 쉐어하겠다는 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서도 결국 10%에서 30%
30% 추가 부담금 줄 것처럼 추가 부담금을 줄여줄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뭘 기준으로 산정한 10%에 30%의 추가 부담금 줄여주는 건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추산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평생 빽빽하게 좀 더 늘어난 용적률로 불편하게 살 걸 감수하면서 내가 내야 될 추가 부담금 10%에서 30% 줄이는 건데 그게 무슨 서로 윈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공공이 윈하는 거지. 땅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게 별로 크게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 정도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혹해서 쫓아갈 만한 부분들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뭘 더 큰 실수를 했냐면 저는 이게 진짜 앞으로가 아니라 계속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김현미 장관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7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다 피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다시 번복하면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다 적용하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거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하는 틀로 다시 밀어 넣은 것이.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 다 한 입으로 두 말에 대한 지금 뭐 열심히 대책을 내놨지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괜찮다. 뭐 그 당시에 실제로 한 말이에요, 이게. 이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되게 정부가 어떤 해주는 달콤한 얘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맵지 않을까 시장.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언제든 이쪽에 얘기하는 건 언제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뭐 임대사업자에 관한 스탠스도 그렇잖아요. 바뀌고. 그런 부분이 저는 큰 실책이었다고 봐요. 계속 신뢰할 수 없게끔 하는 불안 요소로 남겠죠. 제가 2010년 2월에 재개발구역에 주택을 샀어요. 네. 살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애는 여기서 중고등학교 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추진이 가서 물어보면 동의서 몇 장 남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조합 설립 곧 될 테니까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해서 이주하면 앞으로 몇 년 뒤면 우리 애가 언제쯤일 때 이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2010년 2월에 샀다 그랬잖아요. 지금 2021년 2월이죠. 11년 지났는데 재작년에 2019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아직 이주도 못했어요.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5년 안에 입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갖고. 왜냐하면 조합 추진 주체들 간에 또 싸움 났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뭐 조합 임원 해임하고 뭐 지금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새로 이렇게 뭐 직무대행 온 사람이 사업이 또 잘 안 돼가지고 또 지금 뭐 시끌시끌한데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막 잘 가지 않아요. 일단 사공도 많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순탄하게만 잘 가진 않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진짜 운이 좋아서 올해 하반기에 이주를 하면 이주하는데 이주하라면 그냥 하나야. 세입자들 가만히 있나요? 세입자들 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전철은 와가지고 깽가리 좀 치고 그거 하면 이주하는데 1, 2년 걸리고 그럼 내년 말 정도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이주가 다 끝난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 운이 다 좋아서야. 그러면 집 짓는데 3년 더 걸리니까. 그럼 5년이에요. 빨라야 5년 뒤 입주야. 그럼 빨라야 5년 뒤 입주면 저희 큰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그 정도 나이예요. 언제 입주하냐. 네. 아무튼 엄청 그러니까 2010년에서 앞으로 5년 뒤면 16년, 17년. 그러니까 저는 한 몇 년 뒤에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서 저도 들어갔지만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들 간에 싸우고 또는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침체되면 또 동력이 떨어져요. 야, 미분양 나고 지금 사업 이거 추가 부담금 문제 생기고 이제 뭘 빨리빨리 가냐. 추진 주체들 간에서도 이제 조합들도 이제 움츠려서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쉽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막 여기 땅 해가지고 빨리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모든 사업지들이 그렇게 빨리 잘 마무리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때가 잘 맞아야. 이게 뭐 잘 고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운이 좋아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도 막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추진 주체 간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서는 봐도 잘 모르고.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집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재개발은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짓는다. 네, 실제 그래요. 인고의 세월이 쌓여서 그 기도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새 아파트를 내려주셔요. 구만수 박사님의 명언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원래 기다림에 대한 고통의 위자료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것 같고. 재개발은 진짜 더 커요. 이게 그냥 멀쩡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아니라 굉장히 낙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손 가는 것도 많고, 일단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겁나고, 겨울에 눈 오면 지붕 꺼질까 겁나고, 비 오면 어디 물 터졌다 뭐 이 겁나고, 항상 이 세입자 전화 오면 부들부들 이거 그냥 죄인으로 살아요.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재개발이 최상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구역 제정 안 된 구역, 공공 아닌 민간 주도 재개발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 보도자료에서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 방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개빡세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선택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 땅 갖고 있는 지주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앞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재개발 사업은 LH공사나 SH공사가 주도를 해왔던 사업이 아니에요. 대부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왔던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공공의 영역을 대체해서 해왔던 사업들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 재개발에 대한 큰 밑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일단 대도시 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올해 4월에 보궐선거 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시를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또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건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박원순 시장님이 잠실 5단지 인허가 안 해주고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 다 지금 막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풀어준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다 멈춰 세워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더 큰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들이 못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접근할 거냐.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용산의 이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면 인허가권자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지역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건드릴 거냐, 그것도 되게 앞으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공 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 서울시는 10년짜리 도시주거환경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하고, 그 계획 범위 안에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걸 둬서 이 지역은 언제 계속 재개발하고, 재개발이 끝나면 기본 계획 안에서 빼고, 5년마다 반복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201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5년 전이죠, 6년 전이죠. 그 허들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주거종합정비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세입자들 설문해가지고 뭐 받아오고, 뭐 정성적 평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구역 지정을 하게끔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허들을 다 잘 못 넘고, 제대로 별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안 했었는데, 그런 기준도 조금 완화를 해서 민간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좀 풀어줄 서울시장님이 나오면 조금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될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서울시장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보면 대선으로 가는 각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별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참모들이 제시해주는 숫자들 갖다가 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라고 하면 1년 하고, 보궐선거니까 1년 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선거하면 또 새 시장님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 바뀌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뭐 볼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